반갑습니다. 역사교사 유서욱입니다. 오늘은 10세기의 동아시아의 변화에서부터 약 12세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세기의 동아시아가 상당히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먼저 중국 지역에서는 당나라가 907년에 이 주전충이라는 절도사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고 5대 10국의 혼란기가 오게 됩니다. 이 5대 10국은 5개의 커다란 왕조의 변화와 그리고 이 10개의 작은 국가들이 난립한 혼란기인데요. 이 5대는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주전충이 세운 후량에서부터 후량, 후단, 후당, 후한, 후진, 후주까지 이렇게 5개의 커다란 왕조 변화와 10개의 작은 국가의 난립, 10개의 작은 국가가 난립한 혼란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후주 출신의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960년에 송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979년에 중국이 재통일되면서 송이라는 나라가 이제 중국을 이끌어가게 되고요. 중국이 이렇게 혼란기에 빠져 있을 때는 주변 민족들이 강대한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발전이 주변 국가에서 꼭 나타나요. 이게 전근대의 동아시아의 특징입니다. 중국에서 어떤 혼란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 국가들이 발전을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북방 유목민족들이 중국의 압박을 받지 않으니까 조금씩 더 성장을 해 나가는데 10세기에는 거란족이 랴오강 상류, 여기가 요동요소 위쪽입니다. 시라무렌강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거란이 요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송나라랑 대립을 하고요. 그리고 11세기에 서하라는 나라가 이 중국 왼쪽에, 그러니까 서역으로 가는 길목에 비단길 쪽에 이 티베트 지역이죠. 서하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비단길을 장악해서 송나라랑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12세기에는 만주 쪽에서 여진족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우리 고려와도 큰 연관이 있는 국가죠. 그리고 한반도랑 그리고 다른 타 지역에서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윈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티베트랑 북부 베트남 사이를 얘기합니다. 베트남은 베트남보다 위쪽, 티베트보다 밑에. 거기에 대리라고 불리는 국가가 성장을 하게 되고 북부 베트남에서는 대월이라는 나라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대월이라는 것은 그냥 국가의 하나의 명칭일 뿐입니다. 이 5대 10국 시기 10세기에 응호왕조인 베트남이 독립을 하게 되고 중국으로부터 약 1000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응호왕조, 딘왕조, 리왕조, 정기 레왕조 이런 식으로 변화해 나가는데 이들을 간단하게 대월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세기에는 송나라, 고려, 거란, 대월, 대리, 서하 같은 수많은 국가들이 난립을 하면서 다원적인 국제관계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 국제관계의 중심은 당연하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먼저 송나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후주 출신의 5대 10국의 5대 후주 출신의 조광윤이 960년에 건국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래 이 절도사들, 군사들이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이거 정치가 제대로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 군사들의 세력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들의 권한을 박탈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조광윤이 문치주의 정책이라는 것을 펼칩니다. 문으로서 국가를 다스리겠다라는 것이죠. 즉 머리로 다스리겠다, 힘이 아니라 머리로 다스리겠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절도사 세력이 지방에서 가지고 있었던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 이런 것을 전부 다 뺏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하느냐? 문신들, 자기가 뽑은 관리들을 그쪽에 보내가지고 행정권도 주고 사법권도 주고 그리고 군사 통솔권까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제의 명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내게 되고 황제권을 강화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또다시 감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찰권을 강화해가지고 말 안 듣네? 그래 너 뭐가지? 날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를 했고요. 그렇다면 자기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문인 세력을 등용하기 위해서 수나라, 당나라 때 실시하던 과거제를 강화하게 되고요. 이 과거제가 원래 2단계 시험이었는데 3단계 시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전시라고 불리는 제도가 생기게 되죠. 제가 다음번에 이 과거제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면 전시라는 것은 시험 다 치고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황제가 직접 시험을 또 칩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1등부터 33등까지 정한다 하면 그 순위를 누가 매기냐면 황제가 직접 매겨요. 황제가 낸 시험으로 본인이 직접 매겨버립니다. 그 말은 내가 너한테 1등, 2등, 3등부터 33등까지 너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그러한 사람이야. 따라서 내가 너의 평가자이고 스승이고 군주이고 아버지이다. 이런 역할을 만드는 것이 전시라는 것이고, 따라서 넌 나를 배신하면 군주도 배신하는 거고 부모도 배신하는 거고 스승도 배신하는, 전 진짜 불합무도한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제도가 전시 제도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치주의라는 것은 군사권을 약화시킨다는 것이고, 군사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북방 민족들이 쟤들 뭐 그렇게 세 보이지 않네? 한판 붙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잦은 침입으로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송나라랑 겨루었던 북방 민족들이 바로 거란, 서하, 그리고 나중에 금나라, 나중에 송나라를 완전 멸망시키게 되는 몽골까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거란을 살펴보게 되면, 거란은 916년에 10세기죠. 5대 19 시기에 야유라 보기라는 부족장이 각 거란 부족을 전부 다 통합해버립니다. 야, 내 밑으로 모여,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시라무렌강 유역, 즉 야오강 상류 지역에서 요라고 불리는 나라를 건국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 나라 세력을 조금씩 확장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목민족이란 말이죠. 어떤 곳에 정착을 해서 살기 어려운 민족입니다. 그리고 항상 식량이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 민족들을 약탈해 나가는 게 유목민족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926년에는 바레를 멸망시켜버리죠. 그래서 고려가 거란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바레를 멸망시켰다 해서. 936년에는 이 중국에 아까 5대 19 얘기했잖아요.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한, 후진, 후주, 이렇게 후진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석경당이라는 사람인데, 이 후한을 멸망시키고 후진을 만들 때 요 나라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연운 16주를 넘겨주게 되죠. 그 말은 만리장성 이남에 있는 연운 16주가 요 나라에 넘어갔다는 것은 이제 중국인의 자존심이 다쳤다는 겁니다. 왜냐? 만리장성이라는 것은 북방민족과 중국인 한족을 구분하는 큰 경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리장성 이남에 살고 있는 문명국이고 문명인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쟤네들 북방민족들은 진짜 야만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만리장성 이남을 요 나라가 차지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자존심에 타격을 얻게 됩니다. 한족들이. 그리고 993년에는 고려를 처음 침공해가지고 1차 침입 때는 서희의 외교談판이 있었고, 2차, 3차 침입 때는 1018년, 1019년에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있었죠. 3차례 침공이 있었고요. 1004년에는 이 송나라가 통일을 했잖아요. 979년에 중국을 재통일하고 나서 정말 자존심 상한단 말이죠. 좀 만리장성 이남에 북방 이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되겠다, 저거 진짜 차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란이랑 송나라가 자주 붙습니다. 그러다 1004년에 한번 송나라가 박살나버려요. 그러면서 전연의 맹이라고 불리는 맹약을 맺게 되는데, 요거 하나 잘 알아두십시오. 1004년에 전연의 맹, 요거 자주 나옵니다. 송나라랑 전연의 맹을 맺게 되는데, 이때 송나라가 굴욕적이게도 매년 은 10만 냥, 비단 20만 필, 거기다가 차 5만 근을 매년 거란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정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군사력이 약화되니까. 그리고 거란은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원적 통치를 실시합니다. 어느 정도 정치적인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북면관제와 남면관제로 나누게 되고, 북면관은 부족제를 통해서 유목민족, 자신들에게 익숙한 제도를 통해서 유목민족을 다스리고, 남면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주현제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중국식 제도를 배워와요. 얘들 다스리려면 얘들식이 필요하다 해서 농경민을 주현제로 다스리게 되고, 이 남면관과 북면관 중에 더 큰 권한은 당연히 북면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가 사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도돼서는 안 된다, 중국 문화에 동화돼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만의 문자, 거란 문자가 필요하다. 거란 문자를 거란 대자, 거란 소자 이렇게 만들고요.
불교를 숭상합니다. 유교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거란 풍습을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11세기에 이 비단길 유역, 티베트 지역에는 서하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11세기 티베트 계통의 탕구투족인 이원호라는 사람. 근데 탕구투족인데 이름이 중국식이잖아요. 이 사람이 중국에 유학을 자주 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요. 1038년에 하나라라고 만들었는데 중국 서쪽에 있다 해서 서하라고 부릅니다. 비단길을 장악해서 중개무역으로 이 경제력을 성장시키고 과거제 시행을 통해서 문인들을 등용해가지고 이 제도를 정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하문자나 불교를 수용을 통해가지고 문화도 발전을 시키고요. 송나라랑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길을 장악하고 있었던 중국의 땅덩어리를 먹었기 때문에 송나라랑 충돌을 했는데 또 송나라가 집니다. 문치주의로 인해서 군사력이 약화됐으니까. 그래서 송나라가 매년 자존심 상하지만 전쟁을 계속해가지고 국가의 땅덩어리를 점점 뺏기거나 위신이 상하는 것보다 돈 주는 게 낫다는 거죠. 은 7만 양, 비단 20만 필, 차 3만 근 상당을 매년 상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송나라가 문치주의를 실시하면서 점점 이 군사력이 약화되고 재정이 악화되니까 이 상황을 좀 타개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왕안석이라 불리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신법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조금 뒤에 제가 왕안석의 신법에서부터 여진족 그리고 주변국가 고려, 일본, 베트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제목이 바뀌어 있습니다. 10세기에 동아시아 변화와 유목민족의 성장 2가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바로 이어서 송나라의 쇠퇴와 남송 건국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나라가 문치주의를 통해서 국방력이 약화되고 잦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재정이 악화되니까 야,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신법이라고 불리는 그 정책을 실시합니다. 야, 우리 문치주의로 해서 너무 약화되고 재정도 악화됐으니까 안 되겠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재정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자라고 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신법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왕안석을 따르는 신법당이라고 하는 세력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먼저 농민이나 상인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청묘법, 시역법, 균수법 같은 것을 실시하는데 각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가 따로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강병책, 보갑법이라 해가지고 각 집을 보갑으로 묶습니다. 5집, 10집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들을 병농일치, 농민은 군사이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버리고 집집마다 말을 키우게 해가지고 세금을 면제해주면서 전쟁을 위한 말을 키우게 하는 보마법이라든지 그리고 인재양성책으로서 태학3사법이라 해서 태학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관직을 바로 제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재들을 빨리빨리 땡겨오는 그런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법에 의해서 자신들의 권한이나 권력이 약화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구법당이라고 부릅니다. 신법당에 반대하는 구법당이라고 불리고 이 구법당과 신법당이 계속해서 당쟁을 이어가게 되고 지금 국회에서 싸우는 것처럼 정치사회 부패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신법은 폐기되고 실패됩니다. 이러한 때 금나라, 즉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가 1126년에 송나라의 수도를 수도를 점령하게 되고 당시의 황제였던 전대왕제 휘종과 그 당시의 황제 흥종을 사로잡게 되고요. 송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송나라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황족이 이 항저우 이만이라는 곳에 가서 남송을 건국하게 되면서 송나라는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데 중국 북쪽 지역을 옛날에 그 남북조 시대처럼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그 중국 북쪽 화북 지역을 차지하게 된 나라가 여진이라는 종족이고 금이라는 나라죠. 이 여진, 즉 금나라는 이 아구타라는 부족장이 만주의 유목민을 1115년에 완전히 통합하면서 금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근데 이 송나라가 이 금나라를 되게 좀 만만하게 본 경향이 있어요.
금나라한테 접근해서 야, 나 저 거란족 박살내고 싶다. 연운 16도도 차지하고 싶고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매년 거란한테, 요나라한테 보내던 저 세패라고 부릅니다. 뭐 은 10만 양, 비단 20만 필, 차 5만 근을 너에게 매년 주고 이 우리랑 연합한 대가도 줄게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 이 금나라 나라는 이제 부족을 통합해서 국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알았어, 송나라 너희랑 연합해가지고 요나라 박살내보자 하면서 송나라가 밑에서 올라가고 금나라가 옆에서 치러 간단 말이죠. 근데 송나라는 전부 다 패배합니다. 근데 금나라는 전부 다 승리하면서 요나라를 몰아내게 됩니다. 결국 요나라가 정벌되는데 이 송나라가 이 금나라를 되게 만만하게 보고 주기로 한 세패를 주지 않습니다. 금나라가 열받는단 말이죠. 금나라가 바로 송나라 수도를 함락시켜버리는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송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요 1126년 정강의 변 꼭 알아두시고 거란이랑 1004년의 전염맹 그리고 이 금나라랑 1126년의 정강의 변 요 두 개는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여진은 베이징으로 수도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이라는 곳이 처음으로 이제 이 중국에서 수도 역할을 하게 되고요. 남송과 강화 조약을 맺는데 남송이 엄청나게 굴욕적입니다. 남송이 신하고 그리고 금나라가 군주인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죠. 나중에는 뭐 숙질 관계도 맺고 백질 관계도 맺습니다. 즉 숙질, 숙부님, 우리는 조카 이런 관계도 가족 간 관계처럼 이제 완전한 서열화를 시키기도 하죠. 은 20만 냥, 비단 30만 필, 차 15만 근을 바치면서 송나라의 자존심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 뭐냐? 바로 성리학이라는 건데 나중에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고려와 조공축봉 관계도 맺습니다. 사실 고려가 이 윤관의 별무반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여진을 정벌하기도 하고 좀 이제 뭐 달래기도 하고 그리고 관직을 주기도 하면서 좀 여진족을 통제하는 입장이었다가 이 금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송나라의 수도를 함락하고 그리고 고려로 쳐들어오면서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이자겸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조공책봉은계 즉 4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서한테도 조공을 받게 되는데 이 같은 금나라는 땅덩어리가 엄청 넓어집니다. 즉 중국 북부 지역을 완전히 차지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들도 이 거란과 마찬가지로 이원적 통치가 필요했습니다. 그 이원적 통치 제도 중 유목민을 다스리는 제도를 맹한모국제라고 부릅니다. 약 300집 정도를 1모국이라고 부르고 10모국을 1맹한이라고 불러가지고 거기서 남자들을 차출해서 군사 집단화 시켜서 유목민족을 다스리고요. 마찬가지로 농경민은 거란처럼 주현제를 통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란과는 조금 다르게 이들은 중국 대륙의 북부를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했단 말이죠. 따라서 중국 문화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조금 방지하고자 이들도 여진 문자를 제작하기도 하고 유교에 대항하는 불교를 숭상하기도 했죠. 이때 이 송나라의 대외 관계와 주변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송나라 때는 교육이 상당히 많이 발전합니다. 이 당나라랑 송나라랑 좀 차이점이란다면 당나라는 좀 국제적인 문화였어요. 수도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다면 송나라는 좀 그렇진 않습니다. 문치주의를 실시하고 북방 이민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조금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즉 국내적인 그러한 이제 문화적인 성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무역이나 교육은 훨씬 더 발전합니다.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과 서역의 국가들이 교육을 했는데 왜냐하면 조선술, 즉 배를 타는 기술을 발전해요. 배를 타는 기술이 발전한 이유가 뭐냐? 나침반을 사용한 겁니다. 즉 중국 4대 발명품 중 하나죠. 나침반. 진암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침반 동서남북을 이제 알게 되면서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 배가 어디에 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옛날에 나의 위도를 알 수 있지만 경도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위도는 뭐 날씨나라든지 이 해가 지고 뜨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경도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나침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지 서쪽으로 또는 남북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면서 해상교육이 성장하게 되고요. 해상교육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 나라로 배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을 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역항으로 발전했던 저 남쪽의 광저우라든지 동남쪽의 항저우, 취안저우 쪽에 시박사라는 것을 설치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세관원입니다. 세관원. 그래. 이 물건은 들여와도 되겠어. 야, 이건 안 돼. 너희는 허가받은 나라가 아닌데? 안 돼. 그래. 너희는 허가받은 나라구나. 들어와. 조공 바쳐. 책봉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세관이 만들어졌고요. 이 시박사라는 것에 대해서 시험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시박사를 송나라 때 처음 만든 건 아닙니다. 이건 당나라 때 처음 만들어져서 실시가 되었지만 송나라 때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고 발전한 것입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일본은 송나라의 동전을 수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나라 동전을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기도 했죠. 요것도 출제된 적이 있고요. 이때 고려는 10에서 11세기에 거란이 3번이나 침입해온다는 거 아까 전에 설명을 했고 처음에는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우리가 강동 6주를 차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침입 때는 현종이 이제 나주까지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데 협약을 맺고 다시 돌아오고 천리장성이라는 것을 건립하게 되고 나중에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고려, 송, 거란의 3자 평화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고려의 동북 쪽에는 여진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통제하면서 잘 이제 꾸려가고 있었는데 여진족이 이 고려 조금씩 부족이 통합되면서 고려를 약탈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가 야 저거 안 되겠다 한번 치러 가자 해서 치러 갔다가 박살나요. 여진족은 유목민족이라서 말을 타고 있고 우리는 걸어가는 보병들이 썼는데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투를 하는 말들을 보면 그냥 말 목장에서 보는 거랑 엄청나게 다릅니다. 규모도 크고 얘네들 근육 보면 이 보병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딱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세기 초에 윤관이 이 숙종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별무반이라는 군사 조직 17만 명을 만들게 되고 동북 구성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면서 여진족을 몰아냈죠. 근데 1년 만에 돌려주게 되고 한국사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1126년에 이 송나라의 수도를 박살낸 여진이 쳐들어오니까 4대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통제하고 있었던 여진족한테 우리가 통제당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이 1185년에 가마쿠라 막부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무사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요. 물론 천황이라는 존재는 있습니다. 천황은 처음에 일본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이 천황이라는 존재는 있지만 모든 정치를 무사들이 하게 되는 막부 시대가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무사들이 권력을 가지니까 당연히 과거제는 일본에서 실시되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이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막부에서 몇 명의 이름을 알려드릴 겁니다. 한 5-6명 정도를 알려드릴 텐데 꼭 알아두셔야 되는 이름 중 첫 번째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최초의 막부, 가마쿠라 막부를 만들었다. 12세기 말에. 베트남은 5대 식국, 중국의 5대 식국이라는 혼란기에 독립을 하게 되고 1000년 만에 이 한무제가 비엔남을 정벌하고 나서 1000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되고 응호왕조, 딘왕조, 전기래왕조, 리왕조 같은 걸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리왕조 이후의 국명을 대월이라고 부르고 아까 전에 이 다원적인 국제관계가 형성되었다 10세기 이후에 라고 말씀드릴 때 말했던 국명입니다. 대월. 이 리왕조는 베트남 남부 쪽에 있는 참파라는 나라를 공략하기도 하면서 베트남의 영토를 넓히기도 했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국의 과거제를 시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10세기 이후의 동아시아의 변화와 유목민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13세기에 등장하는 몽골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